자, 이제 366페이지에 임대차 기간과 계약 갱신 부분을 보도록 하죠. 자, 임대차 기간. 자,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임대차 기간은 보호등기간은 몇 년이냐면 2년입니다. 자, 기간의 정이 없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몇 년으로 본다? 2년으로 본다.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저번 강의에서 여러분들이 그 농지임대차 부분 강의 들어보셨죠? 농지임대차 보호기간은 몇 년이었죠? 3년. 자, 농지임대차 보호기간은 3년이고 주택임대차 보호기간은 2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자, 그러면 또 이제 이때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2년으로 본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여러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에서 보면 자, 임차인이 2년 미만으로 정해요. 예를 들어서 1년으로 일단 정합니다. 그러면 이때 이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에 대한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는 자는 누구냐면 임차인이에요. 임차인은 두 가지를 선택해서 주장할 수가 있어요. 자, 두 가지를 선택해서 주장할 수 있는데 일단은 자,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2년으로 본다 그랬으니까 2년을 주장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 기간의 유효함을 임차인이 주장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1년 계약 체결했으면 2년을 주장할 수도 있고 1년을 주장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자, 집 없는 서민을 위한 법이라 그랬죠. 임차인을 위한 법이에요. 그래서 임차인에게 가능하면 유리하게 해석하고요. 또 법 규정상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무효다. 이거 한 편면적 강행 규정으로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차인에게 가능하면 유리하게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는데요. 계약은 임대는 계약 만료 6월에서 1월 사이에 해지 통보할 수 있고 임차인은 계약 기간 만료 1월 전까지 해지 통보를 하면 계약은 해지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계약 해지 통보를 하면 해지되지만 그 보증금을 계약 해지됐는데도 계속 못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 그 계약은 계속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그래요. 자, 그러면 이때 계약 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주택이 경매되어 배당 요구를 하게 되면 자, 이제 여기서 임차권 승계 규정이 있죠. 계약 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주택이 경매돼서 배당 요구를 하게 되면 이때 배당 요구를 하게 되면 그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 묵시적 갱신을 보죠. 자, 이제 계약 기간 만료 6월에서 1월 사이, 그 다음에 또 임차인 1월 전까지 해지 통보를 안 하고 그냥 조용히 지나가면 묵시 아무 표시 없이 묵시 아무 표시 없이죠. 아무 표시 없이 뭐가 된다? 갱신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묵시적 갱신이라고도 표현하고 뭐라고도 표현하면 법정 갱신이라고도 표현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묵시적 갱신이 됐다면 종전과 동일하게 임대차인 것으로 보게 되고요. 이때 임차인은 이 묵시적 갱신 기간 안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 해지 통보를 하게 되면 이때 몇 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되냐면 3개월이 지나면 효력 발생돼요. 이 3개월이 지나면 효력 발생한다? 왜 3개월이라는 기간을 줬냐면 이거는 임대인에게 일정 부분에 좀 유리하게 해석하는 건데요. 보증금을 준비할 기간을 줘야죠. 보증금을 준비할 기간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 준비할 기간을 3개월로 일단 보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 몇 개 차임 연체하면 2개 차임을 연체했다면 자, 2개 차임 연체했거나 아니면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현저히 위반했을 때 이때는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제도가 있는데요. 자,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제도입니다. 자, 이 문구를 잘 보셔야 돼요. 임차권에 대해서 등기하라고 명령하라고 신청하는 건데요. 임차권 등기 신청 제도가 아닙니다. 자, 계약 기간이 끝나요. 보증금 주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계약 기간이 끝났습니다. 나 나간다고 했어요. 보증금 주지 않아요. 위에서 잠깐 얘기했었죠. 그 계약은 계속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그랬죠. 그럼 계약은 계속 존속되는 보고 줄 때까지 눌러앉아 살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될 상황, 이사를 꼭 가야 될 상황입니다.
근데 이사를 꼭 가야 될 상황에서 그냥 나가버리면 뭐가 상실되죠? 대항력이 상실되죠. 인도와 전입신고가 없어져 버리죠. 거기다 대항력 상실되면 뭐도 상실돼 버려요. 자, 확정일자 효력도 상실되죠. 그러다 보니 자, 나중에 경매가 들어왔을 때 나는 하나도 권리도 없이 그냥 보증 못 받고 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나온 제도가 자, 계약 기간에 종료되지만 돼요. 그리고 보증 못 받아야지만 돼요. 이때 법원에다가 임차권 등기를 해달라고 신청하는 거예요. 내가 임차권 등기 신청하는 게 아니라 임차권 등기를 해달라고, 즉 명령 신청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 임차권 등기명 신청은 임차인이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단독으로 할 수 있고요.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다음에 또 이제 임차권 등기명 신청을 하게 되면 임차권 등기가 되죠. 자, 이때 임차권 등기가 됩니다. 이때 임차권 등기하기 전에 자,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하는데 이게 기각됩니다. 기각되면 이때는 그 기각에 대한 항고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할 때 비용이 나오거든요. 그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임차권 등기를 하게 되면 자, 대항력 유지가 되는 거예요. 종전에 대항력이 있다면 대항력 유지가 되고, 대항력이 있다면 대항력 유지가 되고, 대항력이 없다면 대항력이 어떻게 된다? 자, 새롭게 발생되는 거예요. 뭐에 의해서? 임차권 등기에 의해서. 자, 다시 한번. 임차권 등기가 되면 대항력 있다면 그대로 유지, 대항력 없다면 여기에서 대항력이 새롭게 생기게 되고, 이 임차권 등기에 의해서 우선 변제권이 생기는 거예요. 자, 먼저 변제받을 권리. 그러나 조심할 것은 임차권 등기가 뭐는 아니다. 물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차권 등기했다고 해서 경매 신청권이 주어지거나 그렇지는 않다라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이때 자, 이런 임차권 등기명 신청, 임차권 등기를 했습니다. 이런 임차권 등기는 경매에서 소멸하게 돼요. 자, 경매에서 소멸한다. 다만 임차권 등기는 경매에서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다만 이런 경우 있습니다. 자, 전액 변제되지 않은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소멸되지 않는다. 자, 소멸되지 않는다 해서 자, 임차권 등기는 경매에서 원칙적으로 소멸되지만 자, 전액 변제되지 않은 다 못 받은 거예요.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소멸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제 대항력 있는 이게 뭐냐? 바로 이 대항력 있는 이게 말소 기준 권리. 자, 말소 기준 권리 위에 있는 거예요. 말소 기준 권리 위에 있는 권리다. 자, 경매에서 자, 이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말소 기준 권리가 무슨 뜻인지 잘 모를 거예요. 처음 제가 이제 강의 들으신 분들은. 근데 제 강의를 두 번째 듣거나 세 번째 들으신 분들은 경매까지를 공부했다면 이 말소 기준 권리가 뭔지를 알 겁니다. 자, 말소 기준 권리를 중심으로 해서 위의 것은 살아남게 돼서 매수인에게 못 받은 돈을 달라고 할 수 있는데 말소 기준 권리 밑에 있는 것은 경매에 의해서 소멸되기 때문에 자, 이 못 받은 돈을 일단 새로운 매수인, 낙찰자에게 달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바로 이 대항력 있는 이 뜻은 자, 말소 기준 권리 위에 있는 권리로서 돈을 다 못 받았을 때 그 못 받은 돈을 누구한테요? 이 매수인한테 달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임차권 등기 명령과에서 임차권 등기 부분에서는 자, 앞전에 배웠던 거 바로 전 강의에서 배웠던 거 두 가지 겸해서 하면 자, 이 우선 변제권 자, 승계한 금융기관이 우선 변제권 승계했을 때 이때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어떻게 돼요? 일단은 대위에서 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최우선 변제와 관련된 부분 있죠? 자, 최우선 변제 관련되면서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에서 임차권 등기할 땐 그 주택에 뒤에 들어온 임차인은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없다. 이런 내용도 제가 한번 설명했었죠. 자, 그걸 추가로 설명하면 이런 거죠. 자, 여기에 지금 A라는 사람이 1,000만 원에 자, 요 주택, 자, 여기에 이 주택의 일부분이 요겁니다. 요거를 1,000만 원에 A가 임대차하고 살다가
나가려고 하니까 1,000만 원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하고 A는 나가버립니다. 그럼 일단 이 방 한 칸에 임차권 등기가 돼 있는 상태죠. 그런데 방이 비었으니까 B가 여기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B가 여기 들어왔다면 이때도 1,000만 원 갖고 들어오죠. 그럼 얘도 어떻게 돼요? 전입신고하면 최우선 변제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방 한 칸에 최우선 변제 대상자가 A와 B 둘이나 있죠. 불합리하죠. 다른 권리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B한테는 최우선 변제를 안 해준다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임차권 등기에 관련된 부분은 그런 내용들을 참고적으로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차임 증감 청구와 관련된 부분을 보죠. 369페이지 보면 차임 증액제한 있죠. 자, 약정한 차임이라든가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대한 조세 공과라든가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 변동에서 상당하지 않게 되는데 이때 뭔데? 장래에 대해서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증을 청구할 수 있고요. 감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증액 청구할 수도 있고 감액을 청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때 차임 또는 보증금 증액 청구는 자, 증액 청구할 수도 있고 감액 청구할 수도 있는데 이때 증액 청구는 약정한 차임 등의 20분의 1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그럽니다. 자, 이 증액 청구는 20분의 1 몇 프로예요? 5%죠. 자, 그러니까 감액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감액에 대한 제한이 없고 뭐에 대한 제한만 있다? 증액에 대한 제한만 있다는 거. 이걸 여러분들 일단 기억을 해 놓으시고 자, 그러면 이때 자, 일단 증액 제한은 증액에 대한 제한은 5%인데요. 이게 계약하고 나서 1년 이내 증액하고 나서 1년 이내 할 수 없고 그리고 나머지에 증액할 수 있는 거예요. 5% 범위 내에서. 그러면 이때 자, 이거는 재계약 시 적용 안 됩니다. 증액 제한 5% 이거는 재계약 시 적용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쌍방 합의 시 적용 안 돼요. 자, 재계약 시 여러분들 이제 2년 계약 체결했죠? 그럼 2년 살고 나서 재계약합니다. 너 더 살래? 그런 거죠. 그때는 적용되잖아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많이 불합리한 것인데 현실적으로 보면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재계약 시에는 적용 안 되니까 만약에 2년 동안은 그 대부분 보면 임대인이 2년 계약 체결은 1년 만에 올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올려요. 안 올리다가 5% 해봤자 뭐 얼마나 올리겠어요. 자, 안 올리다가 2년이 딱 되는 순간에 재계약합시다라고 하면서 금액을 확 올려버리는 거죠. 그리고 너 만약에 제가 그 금액에 못하면 너 나가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재계약 시 적용되지 않고 그 다음에 또 쌍방 합의 시도 이 5%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제한인데요.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자,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전환되는 금액에 자 10% 대통령령 전환 비율인 10%와 그 다음에 한군인 기준리에 3.5%를 더한 비율 둘 중에서 낮은 것을 적용한다라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보죠. 여기서 보면 월차임 전환할 때 제한입니다. 자, 연 10%와 기준금리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얼마를 더해요? 3.5%를 더합니다. 그 중에서 이 둘 중에서 뭐다? 낮은 거 이렇게 되죠. 그것을 초과할 수 없다. 이건 뭐냐면 보증금으로 있다가 월세로 전하는 거예요. 요즘은 이제 반월세 해가지고 월세로 전하는 게 많죠. 보증금으로 있다가 월세로 전환이 되는데 이때 월세 전환과 관련된 부분에서 이 기준을 잡아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죠. 실제 계산 문제로도 한번 나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 보증금 1억 원을 있다가 자, 이제 집주인이 다음 달부터 월세 줘야 돼. 월세 받아야 되겠다. 서로 합의하는 거예요. 다음 달부터 우리 월세로 돌립시다. 합의해가지고 자, 4천만 원은 보증금 일단 놔둬야죠. 뭐 월세 하나 해야죠. 월세를 못 받았을 대비해서 4천만 원은 보증금으로 그대로 놔두고 6천만 원을 돌려주는 거예요. 6천만 원을 돌려주면서 다음 달부터 뭐죠? 월세죠? 이런 거죠. 그럼 이 전환되는 금액이 6천만 원이죠.
6천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연 10%와 한국의 기준금리의 3.5% 중에서 낮은 것을 적용한다. 자, 보죠. 지금 현재 한국의 기준금리가 아마 1.25%입니다. 좀 계산하기가, 이거 기준금리 기억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시험 볼 때 이 기준금리가 바뀔 수도 있으니까, 그냥 만약에 이게 계산 문제로 나오게 되면 기준금리가 제시돼서 나오니까 뭐 외울 필요 없습니다. 시험 당일날도 바뀔 수도 있고요. 자, 그러니까 좀 복잡하니까 기준금리를 제가 임의적으로 좀 정했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5%라고 칩시다. 자, 지금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 1.5%라고 치고요. 자, 그러면 보죠. 이 기준금리에 몇 프로를 더해요? 3.5%를 더해요. 이거 더하면 얼마예요? 5%죠. 그냥 5%와 10% 중에서 낮은 게 뭐예요? 5%죠. 그럼 이 전환되는 거면 5%. 요 6천만 원에 곱하기 5% 하면 되죠. 자,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순간적으로 실수하는 게 있습니다. 자, 여기에 5% 하면 6, 5, 30, 300만 원이에요. 300만 원 나누기. 제가 학원 강의하면서 이 얘기를 하면 순간적으로 답이 탁 나와요. 30만 원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30만 원이 아니죠. 나누기 10으로 해버리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여러분들 나누기 10으로 딱 하면 30만 원이 나오는데요. 자, 지금 현재 우리가 1년에 몇 개월이에요? 10개월이 아니고 12개월이죠. 이게 그 관습화되다 보니까, 습관화되다 보니까 이런 암산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 나누기 얼마? 10이 이렇게 된 거죠. 그 얼마다? 25만 원. 25만 원이 월세 상한액이에요. 이거 범위 내에서 받아라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370페이지 보면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무효다라고 했었죠. 이건 편면적 강행 규정이고요.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해야 되는데, 주택임대차 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할 때 법무부 장관이 서식을 정하여 권고하는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라고 됐습니다. 이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하나 의무래요. 다만 당사자가 다른 서식을 사용하기로 합의한 경우 그러하지 않냐다 예외적인 부분이 있고요. 주택임차권의 승계부분이 있습니다. 자, 임차권 승계 규정이 있어요. 임차권 승계 규정이 있는데, 이 임차권 승계 규정은 어떻게 된다? 임차권 승계 규정은 누구를 위한 제도냐면, 자, 사실혼 관계자를 위한 제도예요. 아주 희한한 제도입니다, 이게. 자, 사실혼 관계자를 위한 제도다. 사실혼이 뭐죠? 자,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안 하고 동거를 하면서 사는 부부를 뭐라 해요? 사실혼 관계자라 그러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규정은요, 순수하게 동거를 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부남이, 와이프는 별도로 있고, 별도로 딴 데 가지고 다른 여자랑 같이 동거해서 사는 것은 이건 중혼적 사실혼 관계라 해서 이건 인정되지 않아요. 이젠 이거는 순수하게 동거를, 자, 남자와 여자가 동거, 법정 혼인신고를 안 하고 동거를 할 때 나오는 사실혼입니다. 근데 이게 왜 나와 있느냐? 자, 임차인이 죽어버립니다. 임차인이 죽어버리면 여기에는 보증금이 있거든요. 이 보증금을, 자, 사실혼 관계자의 상대방은 상속 권한이 없어요. 왜? 법적으로 부부가 아니기 때문에. 상속 권한이 없으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 상대방은 어떻게 된다? 자, 상속 권한, 자, 부모라든가 저쪽에서 어디서 사촌, 이런 사람들이 쫓아가지고 상속 권한 있는 사람이죠? 그 사람들이 보증금을 그냥 들었다 빼가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거기 같이 살던 사람들은 그냥 보따리 싸가서 나가는 거죠. 원래 이게 1980년대 때 판례거든요. 참고적으로 그거 한번 얘기를 드리면, 제도가 나온 이유가 있어요. 80년도 때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지금도 많지만, 지금은 이제 일부러 혼인신고 안 하고 사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는 사실 없어가지고, 혼인신고 안 하고 그냥 사는 사람들 많았었어요. 근데 임차인이 죽어버린 거예요. 이제 꽤 오래 살았던 것 같아요. 한 몇 년 이상. 근데 임차인이 죽어버렸는데 나는 상속권이 없죠. 그냥 법적 부부간이니까. 그러니까
상속권자인 부모가 와가지고 보증금을 싹 빼가버립니다. 그럼 같이 살던 사람 어떻게 돼요? 야, 그럼 나도 거기 같이 살았으니까 나도 좀 주라. 라고 하니까 일단 안 준 거죠. 그래서 소송을 제기해서 일부분을 받았던 실제 판례예요, 이게. 그걸 법조문화 시킨 겁니다. 자, 그럼 임차권 승계제도는 사실관계 제도로서 자, 일단은 임차인이 사망합니다. 사망했을 때요. 이때 상속권자가 상속권자가 없다면 이때는 사실혼 관계자가 승계하는 거예요. 얘가 승계한다. 상속권자가 없다면 이제 국고로 귀속되는데 이때 사실혼관계 승계하고 만약에 상속권자가 있다면 이때는 어떻게 된다? 자, 상속권자가 가정공동생활을 한다면 상속권자가 먹여 살릴 수 있죠? 그래서 상속권자가 그 다음에 또 가정공동생활을 안 한다면 이때는 자, 이제 여기서 시험 문제 자주 나온 거예요. 이촌인의 친족과 그 다음에 사실혼 관계자가 공동 승계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특별한 규정이다라는 거 기억해 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임대차 정보 제공 부분이 있습니다. 자, 주택임대차 이해관계 있는 자는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이해관계 있는 자는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해당 주택에 대한 확정일자 부여일이라든가 차인보증금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어요. 이때 이해관계 있는 자는 임차인이라든가 소유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해관계자는 정보 제공 요청을 할 수 있는데 임대차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가 있어요. 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 임대차 계약 체결을 하려는 자는 누구예요? 지금 현재 막 체결하려고 그러죠. 그럼 이해관계자가 아니지. 아직까지 계약 체결 안 했으니까. 근데 확인해 봐야죠. 이때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부여기관에 일단 정보 제공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위원회가 있는데요. 이 주택임대차위원회는 일단 우선 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의 범위와 기준을 심의하기 위해서 이렇게 됐어요. 자, 이 주택임대차위원회는 제8조 규정입니다. 제8조가 뭐냐면 소액 임차인에 대한 우선 변제예요. 일정의 액수에 대한 우선 변제. 자, 그러니까 소액 임차인의 우선 변제, 소위 말하는 최우선 변제 얘기합니다. 이 최우선 변제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을 심의하기 위해서 주택임대차위원회를 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택임대차위원회는 뭐 주택임대차에 대한 제도 개선이나 이런 것 때문에 두는 게 아니에요. 이런 소액 임차인의 우선 변제, 그 금액과 대상자를 심의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구성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게 되고요. 그 다음 임기는 몇 년으로 한다? 2년으로 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위원장은 누가 된다? 법무부 차관이 됩니다. 자, 그래서 위원장은 법무부 차관이 되고 임기는 2년으로 하게 되고요. 그리고 위원장의 직무는 위원장은 위원회 대표하고 업무 총괄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 수행이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회의를 보면 위원회 회의는 매년 1회 개최된 정기회가 있고요. 위원장이 요구하거나 위원회 3분의 1에 요구하는 임시회의가 있다라고 하고요. 회의는 비공개로 하게 됩니다. 자, 대략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어요. 자,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이 분쟁조정위원회는 어디에도 있냐면 상가에도 있어요. 상가 분쟁조정위원회도 있고요.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도 있는데 내용이 똑같아요. 그래서 아마 상가 쪽에서는 제가 간단하게만 언급하고 넘어갈 겁니다.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와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인데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상가보호법에 의해서 내용이 주택과 똑같이 되어 있다. 자, 그러면 이 분쟁조정위원회는 자,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을 심의 조정하기 위해서 대통령의 전부에 따라서 자, 법률구조공단 지부에 조정위원회를 둔다 그랬고요. 자, 법률구조공단 지부에 둔다 그랬습니다. 둔다. 그 다음에 또, 자, 시도에, 특별시, 광역시, 그 다음에 자치시,
자치도에, 이게 그냥 여러분 줄여서 시도라 그랬습니다. 시도에 실정을 고려해서 둘 수 있다. 그러니까 자, 법률 구조공단 지부에는 어떻게 되고요? 법률 구조공단 지부에는 둔다. 그 다음에 시도에는 둘 수 있다. 이렇게 구분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조정위원회는 어떤 사항을 심의하냐면 차임보증금 증감에 관한 사항, 임대차 기간, 그 다음에 보증금과 임차주택의 반환, 유지수선인 거죠. 자, 네 가지입니다. 두 글자라면 증감기간. 자, 증감기간, 그 다음에 반환, 유지수선 이렇게 되죠. 자, 일단은 반환에 대해서 유지수선 이렇게 됩니다. 자, 보증금 월차임에 대한 증감, 임대차 기간, 보증금이나 그 주택에 대한 반환, 유지수선, 증감기간, 반환, 유지 이렇게 네 가지에 대해서. 그 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임대차 분쟁에 관한 사항인데요. 이 분쟁에 관한 사항으로서 여러분들 하나 그냥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는데 대통령령에서는 또 뭐가 있냐면 중개보수에 관한 사항도 일단은 분쟁조정위원회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중개보수에 관한 사항이 들어간다면 개업 공인 중에서도 그 분쟁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조정위원회 사무를 차리기 위해서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 조직 및에 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자, 일단 조직과 구성 운영대에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성을 보면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30명 이하로 구성한다. 자, 5명에서 30명 이렇게 돼요. 5명에서 30명. 그러면 이건 뭐냐면 이렇게 인원수가 좀 아주 급격히 차이가 나죠. 이게 시도에 둘 수 있다고 그랬죠. 시도가 인구가 많고 적고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좀 숫자가 큽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게 되고요. 자, 그러면 이때 자, 조정위원회 위원과 관련된 부분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인데요. 자, 일단은 A부터 D까지. A부터 D가 뭐죠? 법학, 경제학, 부동산학 전공하고 대학이나 영대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판검사, 변호사로 6년 이상 직한 사람, 감정평가사, 회계사, 법무사, 공인중개사로 6년 이상 종사한 사람, 그 다음에 또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에서 임대차 분쟁에서 6년 이상 종사한 사람, 이 사람이 몇 명, 자, 거기에서는 A부터 D까지죠. 각 1명 이상, 요 A부터 D까지는 각 1명 이상 일단 위촉해야 되고요. 그 다음 위원 중 5분의 이상은, 위원 중에 5분의 이상은 판검사 변호사로 6년 이상 재직한 사람. 자, 위원의 5분의 2 이상은, 위원의 5분의 이상은 판검사 변호사로 6년 이상 재직한 사람 이어지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자, 그 373페이지 보면 조정위원회 위원장 있죠? 판검사 변호사로 6년 이상 재직한 사람. 이 판검사 변호사로 6년 이상 재직한 사람이 의외로 이게 지금 상당히 많이 언급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위원장은 판검사 변호사로 6년 이상 재직한 사람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 판검사 변호사로 6년 재직한 사람이 위원회 5분의 2 이상은 대지어지면 된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위원회 임기는 3년이고요. 연임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조정부를 구성을 하는데요. 조정부는 3명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를 쓰고 소규모 조정을 하는 거죠. 이때 조정부에는 판검사 변호사로 6년째 재직한 사람에 해당하는 사람이 한 명에서 포함되어야지만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조정부에서는 대통령 정하는 사항, 금액, 일정 금액 이하의 부분과 그 다음에 또 특정 사건을 정해서 했을 때 그 조정부에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정부를 둘 수 있다는 부분이 있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조정위원회 제척 부분이 있죠. 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조정위원회 결격 사유 신분보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위원은 자신의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주택임대차 분쟁의 심리 및 판단에 관해서 어떠한 지시라든가 구속되지도 않는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자, 조정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의
분쟁 사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라든가 분쟁 사건의 당사자의 조정위원이 친족관계에 있거나 진술감정 법률자문을 받았거나 대리인이었거나 이런 사람들이라면 제척 사유가 되는 거예요. 일단 제척 사유에 해당된 제척 원인인 경우에 조정위원이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서 제척을 결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기피 신청할 수 있다. 그 사건의 당사자는 사건을 담당한 조정위원에게 공정한 업무 집행을, 직무 집행을 만약에 기대가 어려울 때 기피 신청할 때 기피라고 하는 건 뭐라 해서 쟤 좀 빼주세요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기피 신청이 된 조정위원회는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조정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정위원은 제척이나 기피 신청에 대한 해당하는 경우에 허가를 받지 않고도 분쟁 사건의 직무 집행에서 회피할 수 있다고 하죠. 자, 그러면 이제 조정 신청하죠. 분쟁의 당사자는 주택이 소재하는 공단이라든가 시도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할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조심할 것은 개업 공인중개사는 조정 신청의 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물론 시행령에서 정하는 중개 보수에 관한 사항에서는 대상자가 될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이런 주택임대차 부분에서는 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자, 분쟁의 당사자만이 조정 신청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개업공개사가 조정 신청을 대신해서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자, 조정 신청을 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375페이지에 보면 조정 신청을 각하는 경우 이미 분쟁 조정 사항에 대해서 법원에 소송이 제기됐거나 아니면 민사조정법에서 조정이 됐거나 아니면 또 분쟁 조정에 대해서 이미 조정이 신청돼서 성립됐거나 이런 경우죠. 그 다음에 또 분쟁 조정 신청 아닌 경우들 이런 경우에는 각하는 경우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조정 절차를 보면 조정 신청을 접수하면 신청서를 송달하고 그 다음에 또 피신청이 조정에 응하고자 하는 의사를 조정위원회에 통지하면 절차가 개시됩니다. 그리고 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며칠 이내요? 60일 이내 분쟁 조정을 마치라고 그랬고요. 자, 그 다음에 30일간에 걸어서 연장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정에서 조정에 성립하는 부분이 있죠. 자, 여러분들 376페이지에 보면 그 미음 부분에 보면 조정 선입이 있어요. 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한 경우 조정안을 지체 없이 당사자에 통지하게 되는데 이때 당사자가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수락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지 않는다면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조정안에 대한 조정서를 작성을 하게 되고요. 조정위원장은. 자, 일단 조정위원회와 관련된 부분은 그렇게 시험 문제 지금 두 번 나왔습니다. 간단하게 나왔지만 조정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봤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상가 건물 임대차법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